속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 사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네.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선거 이런 데 쓰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뭐 시가총액 40조가 빠졌다고 하는 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빠졌던데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제가 잠깐만 오늘 이야기의 주제, 뭐 소재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야기인데 금융위원회가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빅데이터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빅데이터 산업을 좀 키워야 되니까 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그리고 난 금융정보,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민간 영역에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익명의 금융정보를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개인정보 동의는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정보 활용 동의 서류를 요약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대폭 완화해서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자,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아, 예. 전문가 모셨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것과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문을 또 맡아서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 깊이 재척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알아요. 이제 네. 그때 안 됐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규제 때문에 안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사실 알아서 지금 이 금융당국이나 뭐 행안부나 뭐 여러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 사실 또 생각보다 커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오첸 국장 오늘 긴장하실 것 같은데 오늘 노영희 변호사께서 전문적 식견이 따블인데 따블. 네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와 저널리스트. 네. 아, 그래요? 제너럴리스트 아닙니까? 제너럴리스트 아니면 뭐. 왜 남의 영역을 넘보고 그러지? 저는요. 아무튼 총평 좀 해주세요.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시장의 요구죠. 그러나 우리가 뭐 이를테면 핀테크 후진국이라고 그러는데 핀테크는 또 무슨 말인가 보면 이런 식의 말 만들어내기를 많이 하니까 네. 금융정보기술이 과연 후진국이냐 그렇지 않아요. 해외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정말 어디서나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금융정보기술과 관련해서 한국은 굉장한 수준의 선진국이죠. 그 문제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볼 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뭐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정보를 왜 남이 장사하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갖다가 왜 회사들이 사고 팔고 뭐 이러느냐. 잠깐만요. 네. 익명으로 그 가공 처리해도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공해야 될 정보가 어떤 건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예. 제목만 그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금융정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일 수도 있고, 병원 같은 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전부 돈과 매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뭐 하여튼 병원 간다 이런 거 마찬가지고 사회적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네. 좌파 단체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금융정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 상당히 아니, 저희는 이해관계가 걸려 계시구나. 저희는 우파 단체니까. 그래서 인권인대 후원.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자기 결정권,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제공한 정보를 예. 왜 국가가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냐? 김선달도 아닌데. 저는 오늘 이 논의를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자, 과연 익명 가공이 가능한 거냐? 신원을 그러니까 못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창익 국장님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내 개인정보를 왜 장사에 활용하고 국가가 나서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노영애 변호사님이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견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뭐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예. 실제 익명 정보는 개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력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정보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쓰게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개인을 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노출시킨다거나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이고 예.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더 나은 산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그 문자 참여창 열어놓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정보를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그걸 키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좋다고 보느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혹시라도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유출이 돼가지고 입은 피해가 있다면 이런 경험담도 좀 함께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익명으로 완벽하게 만약에 막을 수만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오창국 국장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반이고요. 어떤 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시작이 전부입니다. 1968년에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이유는 간첩 식별을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주민등록번호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뭐 그 모든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해서 연계돼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그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생체 정보, DNA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예. 근데 그것도 개인 식별은 안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의 장난 같은 소리냐. 암호화 체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암호가 이 범죄자라는 걸 확인해야 그게 정보로서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익명 처리를 하겠다, 가명 처리를 하겠다, 개인 식별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유정님 4533님 네. 딱 그걸 이렇게 헐 어떻게 믿어요? 라는 아주 짧은 문자로 그래서 주시죠. 아니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도 경험하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요 무슨 해외여행 29만 9천 원짜리 가려고 검색해도 네. 그다음에 같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메일도 그렇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의 요구는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분석해서 잠깐만 그러면 네. 요 질문까지 마저 드릴 테니 요거까지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되는 필요성.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건 동의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산업이 어떻게 크지 못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권자의 시민이 정보기구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도 네. 왜 정보기구를 통해서 자기 개인정보들 축적된 걸 팔아주면서까지 그걸 또 장사를 하면서까지 무슨 키워야 될 시장이 뭔지 예. 그리고요. 우리가 사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은 생각 도 드는데 금융거래 하나 하려고 해도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동의 안 하면 못 넘어가고 동의 안 하면 못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의하면 넘어가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네.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면 그래도 불편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 또 완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약간 가물데 좀 그 밖에서 검색 가능한 거 좀 찾아주시기 바라는데 서울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아마 버스 노선인가 운행 시간 조정을 위해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그 분석을 해서
그걸 기초 데이터 삼아서 정책을 세운 경험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교통카드라는 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개인이 교통카드를 긁을 때가 있는 거고 예.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교통카드가 긁힐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유의미한 개인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8년 탄핵 촛불 집회 때 뭐 교통 사용량이 100만 건 이상 늘었다. 뭐 이런 의미 있는 그게 뭐 알아서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분석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이고 그걸 통해서 촛불 집회 1, 2, 3차 할 때는 막 와이파이 안 터져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통신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새로운 얘기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께 지금 그 오창규 국장의 첫 마디가 있죠.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익명으로 그러니까 완벽히 그러니까 틀어막는다라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셀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는데 항상 장애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 암호화 장치를 하거나 네. 비식별화 조치라고 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비식별화 조치를 한 그런 데이터를 하더라도 네. 그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위험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는 그런 식의 암호화나 비식별화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네.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누군가 특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료들은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런 결합을 통해서라도 누군지 모르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자료라고 한다면 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창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그런데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암호화 기술이든 비식별화 기술이든 항상 따라붙는 건 해킹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한 얘기는 당연히 누구나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 과연 이런 말이 그럼 타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 관광 포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관광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사례를 이제 만들어서 얘기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K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T 회사에서 네.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하는 것하고 카드 소비 데이터라고 하는 것하고 SNS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그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관광 분석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예. 한국인의 여행 패턴과 성별 및 연령대별 인기 관광지가 어디인지 분석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우리나라뿐만 있죠. 아니라 예. 외국 같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뭐 즐기는지, 어디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 산업에 쓰겠다. 예. 이런 식의 예를 이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만약에 관광 명소가 있다면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렇죠. 연령대가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내국인이 많으냐 외국인이 많으냐 이런 것에서 관광명소 더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좀 허용을 해보는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현재는 너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외국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이쪽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오창국 좀 받아주시죠. 네. 이런 그러니까,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관광 산업이든 뭐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재벌 대기업이 장사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중소기업도 좀 혜택을 보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은 장사해서 돈을 더 벌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네, 네. 매출 증대되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개인들은 어떤 이득이 있냐.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마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네.
또는 뭐 전기 요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네. 다른 신용 평가는 좀 낮더라도 그걸로 올려줄 수 있다 당신을 예를 금융위원회 말이요. 그래서 올려줄 수 있으니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불특정한 이익이거든요. 예. 그렇죠. 금리라는 게 뭐 개인의 신용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오창님 네. 죄송한데 지금 관련 문자가 들어서 그럼 이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질문으로 대신할 텐데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5820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그러니까 지금 금융정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동의해서 활용하게 만약에 동의해 준다면 금리 우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차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금융위원회나 기업도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싫어한다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동의한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려면 빅데이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런 면이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무차별적으로 하거나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금융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이 데이터가 값이 훨씬 나가게 될 텐데. 물론 그렇긴 하겠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건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식의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이득이 직접적으로 반드시 예를 들면 제가 내 정보 하나 줄 테니까 50원 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득은 지금 당장 단기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득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발전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훨씬 더 다른 기업들이 많이 가지면서 활용하게끔 해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고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은 없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찬 국장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근데 거죠. 노 변호사님 하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이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잠깐 서울시 얘기해서 요건 좀 저희가 검찰에서 요 정보는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서울시의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라고 이제 밤 시간대 늦은 시간대죠. 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을 묶어서 이제 버스 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심야 택시의 하차 데이터 500만 건에다가 심야 시간에 어떤 최초 통화 지역과 최종 통화 지역을 구분해서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쪽에 올빼미 버스를 그러니까 배차하는 이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저런 건 공익적 목적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시가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것도 놓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올빼미 버스가 들어가는데 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는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의 교통 정책이라는 건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를테면 좀 외곽에 살아가지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심야에 택시 부르면 어느 동네 얘기하면 안 가는 동네들이 좀 있어요. 외곽 지역은. 있죠. 갔다가 빈차로 온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빼미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동인가가 많은 구간에 버스를 대주는 정책은 일면 과학적이긴 하나 네. 교통약자, 교통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무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금융위원회가 그게 개인정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받아서 그렇죠.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저런 종류의 정보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찬희 국장님은 너무 이제 이 정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좀 못 불신하죠. 믿으시는 네, 그런 게 불신합니다. 있는데 근데 오늘 강경하세요. 네, 지금. 근데 강경하지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내 개인정보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버스 몇 번을 타고 갔다.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또 제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 나이대의 여성이 무슨 요일날 어디에는 언제는 뭐 어떤 식으로 가더라.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더라. 네. 이런 패턴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패턴을 확인을 하면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그러니까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혹시라도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네. 문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이 곧 시민들의 이익이냐는 건 제가 별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우리 지금 재벌 대기업의 행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초유의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하고는 예. 별개이죠. 뭐 기분은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밤길 안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쓴다든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왜 정부기구인 국가기구인 금융위가 나서서 이거를 민간 기업에 팔아먹겠다고 하는 건지 네. 이건 정말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는 또 자문도 하고 계시다니까 금융위의 어떤 그 발상이라고 할까요? 고민의 포인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국가기관에 많이 있어요. 예.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좀 더 나은 살림살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가 첫 번째 지금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계속해서 규제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찬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민간 기업에다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팔아먹게 하느냐. 네. 그러면 그 회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왜 내 정보를 그렇게 팔아라고 누가 말해줬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뭐 규제해야 되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삼성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정보를 우리 개인에게 손해가 좀 안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정보들을 좀 만들어서 결합시켜서 알겠습니다.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의 논점이 좀 확연히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고요. 5033님이 미래 산업은 가능성의 영역인데 효용을 증명을 해야 허용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보면 오창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득과 실을 따지기 이전에 이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떤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좀 뭔가 부정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 긍정적 영향. 그래서 실보다는 득이 크다면 그러니까 실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먼저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 이런 것들만 방비를 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펴주시는 1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창희 국장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론 한번 펴줘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런데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금융 소외계층, 신용 불량자들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네.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식별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네. 근데 또 하나는요. 차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수도요금도 잘 안 내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네. 뭐 우리가 걸러서 내기도 하잖아요. 또 독촉받아서 내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구체적이나 시민의 이익은 불특정하고 네네. 정부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이거는 좀 더 원점에서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고 한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 당신들의 과거부터 좀 돌아봐라. 아니 당장 의경정자들 그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뭐 이런 게 다 구글에 다 검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들이.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보완이 잘 돼 있고 상당히 그 개인 정보를 가진 주체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찬희 국장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것하고 맥락이 같아요. 이게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를 거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뭐 특정이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예.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쪽의 기술 개발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3387님은 다른 그 논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식별화나 익명화는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식별 불가능한 데이터로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부연 설명이 있는데 최근 페이스북에 글로 이 글 올린 사람이 성적 소수자인지 아닌지 판별한 사례가 그런 예입니다. 이론적으로 특정인의 생활 패턴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 사상 등을 유출할 수 있는데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지적을 해 주셨네요. 나이,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공개되는 것 보면 나이, 성향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사회적 공론에 붙여서 논의해야 되는 점검 포인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붙여져서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일 사안인가는 여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분명히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